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 청산을 더 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게. 그냥 적폐 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 날로 기괴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마 나치에 부역하는 행위에 언론인들에게 감정이입한 거라면 정말 참 비참하네요. 예.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프랑스 과거사 청산이 이런 식으로 사례로 쓰이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때 프랑스식으로 나치 부역 청산을 일제 청산을 우리가 했으면 조선일보 문 닫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드디어 일가 친척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씨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이동영 씨는 다스 부사장이고 이시영 씨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전무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다스 총괄 부사장이던 시절에 이동영 씨가 다스의 핵심 관계자와 이야기하던 통화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MBC가 오랜만에 단독했어요. 예, 단독을 연속으로 몇 가지 연속을 했는데 일단 그 오디오 파일, MBC에서 보도했던 오디오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이 대목은 이동영 씨,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이고 최대 주주죠.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스의 전 핵심 관계자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금 MB 믿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최대 주주 회장의 아들이 하소연을 이런 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부사장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는 총괄 부사장이었던 시절인데 이런 말을 이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삼성을 먹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회사에 쫓으면 끝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이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파일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연속도 꼭지가 여러 개 나왔죠. 예. 네, 또 강경호 다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다스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회장도 나도 희생했다. 예, 희생할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최대 회사 주인인데. 네, 대표인데요. 예,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BC 보도입니다. 나도 아버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형은 울분이 터지지만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형이라고 하면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동영 씨 자신요.
그 이시영 씨 사촌 형이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 문맥으로 보자면 바지 회장 노릇을 하는 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예. 네, 울분이 터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명부상 최대 주주인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게 또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접수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시영 씨를 지칭하는 듯하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촌 동생이 형을 해코지라고 형을 나가라 그래도 걘 내 사촌 내가 그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이 얘기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사촌 동생이죠. 예, 사촌 동생이 형인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똑같이 권력 싸움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권력 예.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던 본인 이동영 씨를 쫓아내려고 한다. 네, 차근차근 권력을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동영 씨 주변 사람들도 정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총괄 부사장이고 자기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시영 씨가 회사를 장악하게 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동생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예. 네,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상대방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까지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사표 받으러 가고 저런 사람도 사표 받으러 한다. 그래서 뭐 밤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들이니까 실소유주 아들이 이 회사 내 거 해가는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제 그 덕분에 저희는 최대 주주 회장님의 아들인데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녹취 파일의 내용을 MBC가 단독으로 몇 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네. MBC의 폼이 돌아오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적나라한 단독 최근 다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이상한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출석을 했죠. 네, 다스 125 관련해서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한테 각종 비리 리베이트 받았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영 부사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공식적인 답은 다스는 이렇습니다. 누구 것이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버님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이죠. 예.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에요. 좀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면. 그런데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좀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버지 겁니다. 진짜로 아버지 거면 이거죠. 아버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답변 자체가 아버지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안 짚어줘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는 이상한 답이잖아요. 내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답변인데 그렇게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이건 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변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현재로서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지분이 있는데도 아버지 거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게 드러난 답변입니다. 자, 예리하게 한번 짚어놓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제 대법관 13명이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인데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법원 행정처 개혁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을 3일째 모시고 이야기 잠깐 나눠볼 텐데 이게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법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조사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이것까지 되냐고 뭐 납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조사 파일도 한계가 있고. 네, 다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일부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폴더를 다 열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열어본 방식이 크게 3가지 검색을 해서 명단과, 그러니까, 명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은 명단, 그리고 2개가 뭐였죠? 이정일 판사한테.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정일 판사한테 물어보기로 하죠. 그 3가지 축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만 한 거지 폴더에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검찰의 수사를 맡긴다는 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한 축인 사법부로서는 이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의 수장조차도 혐의가 있으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법부 통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문제가 된 개별 판사들 몇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어제 관련된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컴퓨터를 열어본 것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수 대법원장 고발한 건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나로 몰아서 정리한다고 어제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별적으로는 검찰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두고두고 씨앗을 남기는 게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뭐 일개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가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가조사위가 이 문건을 발견한 곳에 BH라는 폴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열어본 파일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나머지 파일들도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컴퓨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폴더 하나하나를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몇 개를 정해서 검색하라고 한 겁니다. 그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 법원행정처하고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주고받았다. 전원 합의체로 해부어 달라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오는 게 BH라는 폴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BH, 청와대죠, 청와대. 여기 파일 하나만 들었겠어요?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이 BH 폴더를 못 열어본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가 걸렸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이런 얘기 나왔고 그 파일이 어디 있었지 하고 그 경로를 확인했더니 그 폴더였다는 겁니다. 그 폴더 안에 100개의 파일이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폴더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1개 있겠습니까? 지금 딱 하나 나온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최순실 씨 관심사안 재판 관련해서 저는 요청이 엄청 많이 갔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박근혜 최순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네, 실제로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폴도 당연히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법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못 열어보고 있잖아요. 네, 개인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공용 컴퓨터가 어떻게 사생활과 연관되는지는 사실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쳐요. 예? 판사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파일을 야동인가요? 거기 있다고 쳐. 그럼 또 지우면 되잖아요. 이거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뉴스 2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최순실 메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체부 조직 개편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요. 2016년 3월 달에 쓰인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종무실, 2차관, 1차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 업무를 2차관이 맡았던 걸 1차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조직 개편안이 그해 3월 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일 전에는 최순실 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도 했네요. 그냥 자기가 뒤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꽂아준 것만 한 줄 알았더니 예. 네, 장시호 씨가 다 촬영한 메모입니다. 소관 업무를 바꾸게 됐네요. 예. 최순실 공항은 맞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남을 벌이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호남과의 결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언론 노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시는 반대파의 뭐랄까요 그 격정하고는 다르게 여기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노출이 많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부에서 박지원 대표하고 한번 다뤄보겠지만 이 워딩은 매우 안 좋네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지난 대선에서 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한 적이 있잖아요. MB 아바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사람들 기억에는 MB 아바타만 남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그렇게 공격을 받나 본데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MB 아바타처럼 이것만 남는 거예요.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그것만 남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자세히 아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법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처음으로 50 숫자 찍혔네요. 예, 네, 처음으로 50%대로 물론 잠정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네. 주중 잠정 집계인데 화요일치가 그렇게 찍혔네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3일 연속 월, 화, 수 1,500명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긍정평가가 6.2%포인트 하락해서 59.8%. 이건 북핵부 때보다 더 큽니다. 네. 네,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상승해서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이 지난주에 4.6%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 6.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도합하면 10.8%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4월 세월호 참사 때 11.8%포인트가 2주 연속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를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적인 논란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남북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가 또한 사실상
평화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알겠는 게 이게 개별 이슈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수치를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는 조사일 기준 일간으로는 8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제 24일 날에 60.3%로 소폭 반등했는데 그 이전에는 19일 날 64.4%로 시작을 해서 22일 월요일 날에 60.8%, 화요일 날 23일에 59.9%. 그러니까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죠. 근데 거의 어제 바로 소폭이긴 하지만 60.4%로 화요일 날 하락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9.9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스를 슥슥 훑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를 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조중동과 보수 매체와 포탈을 통해서 유포됐어요.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양 올림픽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평창, 평양. 예, 네. 그래.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팩트를 두고 평양 다른 한쪽에는 평화 이 네. 평이라는 운율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쏙쏙 더 잘 들어죠, 사실. 실제 평양 올림픽이라는 공세가 평양 올림픽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공세가 조중동과 종편과 또 보수 매체 중심으로 특히 포탈을 통해서 검색어 통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포탈의 댓글들을 보면 대선보다 더 대선 때보다 더 격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확실한 거 아닌가? 네. 옵션 열기에 후속팀 아닌가 싶을 정도. 여태 본 적이 없는. 제가 댓글 알바를 참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저도 그 공장장처럼 요즘에 댓글을 되게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서비스를 보면 특정인의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력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로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규모예요, 아주. 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한쪽에 쏟아내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뉴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런 언론 지형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그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줘서 화요일은 59.9, 뭐 나머지는 60%, 뭐 59.9도 높긴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사실상 세계적으로. 59.8%면 60%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근데 게 이제 하지만 앞에 7자가 찍혀 있다가 5자가 찍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풀리고 있다. 네, 네. 드디어 불과 며칠 전까지 전쟁한다고 하다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청와대 그 대변의 입을 빌든가 4일 연속 평창 올림픽 협조 요청 발언을 했어요. 회의 자리든 아니면은 춘추관에서든.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또는 뭐 이런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한다. 대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단일팀 얘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스하키 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보도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 혹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 개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보도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만 쏟아지지.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 또한 많은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주의 6%포인트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 올림픽 이 프레이밍 효과 그리고 그로부터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보도들 이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그 프레임이 특히 포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최근 한 3주간 연속으로 예, 뭐 현성월 점검단을 두고서 뭐 KTX 특별 배차라든지 신호등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현성월 점검단이 왔는데 신호등 열어줬다고 그걸 어찌나 비난을 하는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접근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떨어진 것은 TK 대구 경북하고 보수층 그리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화요일 날 59.9를 찍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요일은 뭐 60이 간신히 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당 지지를 빨리 짚어주시죠. 예, 2주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락하고 야3당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잠깐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숫자만 쭉 읽죠. 민주당이 46.1%로 하락해서 19대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2.9%포인트 상승해서 21%로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은 7.0%로 상승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6.3%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보도가 통합 관련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올라간 것을 보입니다. 정의당은 사진 많이 나오면 올라가요 원래. 예, 정의당은 4.9%로 하락을 했고요. 잠재정당 지지도를 잠시 보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2.7%로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네요. 예, 통합반대개혁신당은 조금 소폭 하락해서 3%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계열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에러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19세 이상 5,0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운전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포괄오차는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포털 말고도요. 각종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 같은데 젊은 세대가 잘 가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대학교의 커뮤니티도 댓글 알바가 붙은 건 난 처음 봤어요. 제가 한번 점검하거든요. 네. 정말 대규모 물량이다 이건. 이거 진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 예. 사법부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국민 여론은 강제수사가 많겠죠. 예, 맞습니다. 요번 조사는 찬성과 반대를 물었습니다. 강제수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예, 검찰이나 특검이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찬성이 69.7%로 응답자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8.7%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정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1일 법정 드라마.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이 잘 안 다루네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저는 3일 연속으로. 네. 네. 다른 뉴스 많은데 다른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뤄서 네. 또 다루려고요. 저만 아침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네. 기자들이 구해서 안 읽으시나 봐요.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예.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특히 별지가 재밌습니다. 네. 예, 별지. 그러니까 이 별지라는 게 뭐냐면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인용을 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들을 별도의 그 문건으로 만들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별지가 한 50몇 페이지 되는데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문구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송모 판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한 걸 보면 본인이 이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알 거예요. 봤을까 이미?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재판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만날 일은 없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예, 당분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판 네. 보직이 아니군요. 네. 자, 낄 때 안 낄 때 뭐 이런 거 표현도 등장하고 뭐 하여튼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예. 아예 별도로 이 송모 판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자유 게시판에 그러니까요. 자유 게시판이라면 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을 말합니다. 글 썼다고 이거 분석한 거예요. 글 예. 썼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야. 이제 여러 개를 쓰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프로필을 별첨했다라고 했는데 그 별첨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알죠. 연수원 34기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네. 이 문구는 어디에 나오냐면 별도의 문건에서 나옵니다. 이 송 판사가 워낙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고 국제인권법연구의 현 활동 방식은 우리법연구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건 이제 그렇고. 이걸 읽다가 느낀 거 이거 간첩 분석하듯이 분석해놨어요. 맞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예전에 뭐 MBC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측에서 노동조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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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때 이제 그 노조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송 판사에 대해서 이 문건에서 성향을 딱 표현을 했는데 아까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적나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색된 문건에서만 이게 나온 거지 사실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좀 몇 번 썼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보고서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계속 글을 쓰니까 했는데 이 문건 자체는 2015년 1, 2월경에 작성이 된 건데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6, 7년간 이 썼던 글을 전부 분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할 일이 되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기인 유모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 수립 등에 더 밝음.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연구회를 탈퇴함. 그렇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연구회 탈퇴함. 근데 요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건 아닌데 탈퇴한 건 맞는데 요건 아니고. 근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이거는 대충 맞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선동과 기질. 뭐 예, 이런 그런 거. 표현이 있습니다. 선동과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어서 이슈 발생하면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크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3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건엔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 가능한 대응 방안 1. 무시 전략. 무시하자. 2. 일부 설명 전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설명 전략.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말고 일부만 설명하자. 예,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되면 또 덤비니까. 그러니까요. 중요 사안의 일부만 설명해서 잘 모르게 한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몇 기가 번 차서. 웃었어요. 몇 번 기가 차서. 웃었어요. 야, 예. 이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사법고시를 치고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 가서 모여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법원 행정처에 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나. 이건 이제 또 개인에 관한 거고요. 네. 요 며칠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판 4판 야단 법석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 판사들이 모여서 카페를 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내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음에 자체적으로 네. 본인들끼리 예 카페를 열었어요. 예. 근데 거길 또 들어가요. 예,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카페는 개설된 게 2014년 10월 24일 날 개설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 회원이 380여 명이다. 원래는 40명에서 이렇게 늘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죠. 네. 예, 긴장이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대응하려고 했느냐? 먼저 카페 폐쇄를 유도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모 부장판사 사태를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거고. 그렇죠. 너도 잘리고 싶어? 그렇죠. 두 번째, 회원으로 가장해서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게시한다. 관련해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 참.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를 유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개설자가 여성이거든요. 네. 여성 판사 이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알잖아 이정열 부장판사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나쁜 사례로.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들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를 전달한다. 굉장히 웃겨요. 예, 그러면서 일단은. 하나 또 재미있는 문건이 하나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카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징계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관 윤리 강령들을 쭉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권고 의견 5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권고 의견 5호에서 5호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권고 의견 제5호는 우리법 연구회를 타깃으로 마련된 의견이다. 그래서 아예 특정 연구회를 타깃으로 강령을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들이.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네. 없으니까 규정을 아예 만들어낸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가능한 조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5호 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엄포용 카드. 협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뒷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캐고 그리고 네. 협박을 하고 자기들 뜻과 다른 판사들은 이제 압력을 가하고 혹은 행사재판에서 배제하고 예. 그 사찰하고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이런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 네. 그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은 사법부 통째로 와서 압수수색해라. 이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몇몇 사람은 사법부가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모냥 빠지니까 그 판사들의 모양 빠지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런 내부 분위기는 없습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에서 확실히 뿌리 뽑고 가자라는 판사들의 내부 의견은 없어요? 지금 뭐 여기 그 사찰당해 가지고 문건에 나오는 차성한 판사 같은 경우에 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실명 네. 공개하고요.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한테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거나 그때 고발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차상원 판사의 의견인데 제 말은 예. 그런 의견에 다른 판사들이 사실 동조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그렇죠. 대법원장이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승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 어제 김명수 어떻게 대법원 믿느냐는 그 불신의 골자는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예. 임명이 됐었거든요. 예. 초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민주적인 여러 예. 절차들을 시도하고 정말 소송법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예. 그 전파를 하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협박을 했죠. 물러나라고. 예. 그리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겠다. 예.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법원 내 그건 소문. 그렇다 치고. 법원 내 소문이군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180도 돌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법원 행정처에 소위 말하는 기레기 유사급의 이 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아니, 근데- 많이 그러니까 예. 이런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도 겪어봤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예. 저 사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거 이용훈 꼴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정권이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0년은 해야죠. 이제. 제 말은 예. 그 사이에 4년 이내에 이 문제를 4년까지 끌 것도 없이 올해 내에 이 문제는 해야죠.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신뢰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반인 게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믿고 좀 기다려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측. 그다음에 아니다. 결국은 똑같을 거다. 검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체 조사로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절반은 되는군요. 판사들도 대략. 대략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소수 목소리가 어차피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근데 있어요. 문제는 예. 이 검찰도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이런 사건 수사를 검찰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판사들이 많이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예.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예. 실제 재판에서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실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법원에 밑보이게 된다. 그렇죠. 그 검사 개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 검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예. 아예 이제 밖에 변호사 옷 벗고 변호사 된 분들을 근데 그게 그럼 일이 너무 커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커지죠. 게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이거 수사를 할 거냐 조사를 할 거냐 이것도 뭐 하나의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PC 강제 개봉하려면 영장 발부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치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이거 영장 내주겠습니까? 그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예 제가 이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정말 소수의 목소리지만 주장했었는데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된다. 이 판사들 못 믿는다.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까지 등장하게 너무 되면 커지긴 하는데. 논란이 너무 커져요. 그냥 검찰로 가죠. 바로. 그러니까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문서 작성 라인에 있었던 사람 딱 특정해가지고 몇 명은 딱 수사 의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것도 치욕이니까 사법부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법부가 아니라 어떤 안 조직이든 돼요. 스스로는 못 하거든요. 그럼요. 아는 사람이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거고 외부 힘을 빌리는 건데 이거는 그럼요. 밖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네. 저도 일반인인데. 더 이상 판사가 아니시니까. 이거 그 대법원장이 이제 어제 1차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절실하고 절실 깨닫고 2차 조사한다는데 거기서 강제로 열지 그 비밀번호 못 열고 파일 전체 검색 못하면 수사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뭐 약간 시간 있으니 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걸 동원했는데 특히 하드디스크와 SSD인가? SSD. 예. 예. 근데 SSD는 이 저장 매체 특성상 복구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SSD에 저장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SSD까지 제출을 받았는데 그건 복구가 더 힘들더라.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네.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치 구단주. 예, 오늘 들을 말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합니다. 안녕 못합니다. 몇 달 하시다가 예. 안녕합니까? 왜냐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평화당 당명을 어제 결정해서 예. 오늘 오후 2시 목포 해양대학교 강당에서 전남 발대식을 합니다. 목포가 제 지역구이고 김대중 지역구 아닙니까? 출생지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민주평화당이 창당됐고 예. 이제 그 출발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이 박지원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죠. 그 몇 달 전부터 말씀하신 개문 발차를 드디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문 발차. 여기에 탑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반에. 지금 현재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네. 17, 8명? 비례대표는 잘하면은 예. 20명이 넘을 겁니다. 비례대표는 그런데 지금 출당 안 시켜줄 것 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유승민 빼고. 대표는 예. 출당시켜줘야 된다 하고 고집덩어리 안철수 대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무엇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아름다운 양보 유명해졌는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이별을 택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 오랫동안 하셨지만 한 번도 안철수 대표는 거기 호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좋은 얘기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시장에게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양보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도 양보를 해가지고 떴거든요. 그런데 그 후 행보를 잘못해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은 다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실 저도 그렇게 같아요.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빼고 나면 15명 정도는 최소한 확실히 의사를 밝혔다. 네, 그렇습니다. 1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오늘 하는 블랙하우스에서 이영주 의원을 모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15명이라고 숫자를 꼭 찍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녹화 때. 15명을 확보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3분 정도의 비례대표가 있고 비례대표는 출당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20명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문 발차하면은 예. 지역구의 민심과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기 지지층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재파 의원들이 예. 그분이 민평당은 안 간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한다. 거기서 한두 명이 우리도 안 간다. 왜 창당을 하느냐 조금 기다려주지 예.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재파 의원들의 충정과 애당심은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절벽에다 대고 그걸 몇 번 얘기하지만은 안철수 대표 어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벌기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건 중재파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오고 예. 그리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자 이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통합을 물어보자. 예. 라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되면 부결될 것이고 자기는 만약 통합이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곧 비행장에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야죠. 그래도 정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전당대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위 중재파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 대여섯 분. 이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쭉 가버린다. 본인들이 얘기를 안 듣고. 그럼 이제 무소속으로 있거나 아니면 민주평화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통합된 당으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중재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어제 정동영 전 의장이 박주선, 황교안 의원을 만났는데 26일까지 우리가 28일 날 예. 창당 발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답을 달라. 26일까지. 예. 예.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는 역시 구렁이에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예. 안 하시겠죠. 고장난 유성기 알아요? 옛날 말이에요. 추금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으면은 지금 우리는 젖고 있어요. 완전히 젖으면 벗지도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우리는 창당의 길로 가자 하고 중재파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파들은 중재를 해보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고 하던데. 예, 민주평화당에도 안 가겠다.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심과 호남에 계신 분들은 다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은 한 사람 빼고는 다 지역구가 다 호남이죠. 예, 저 세 사람 빼고는 세 사람입니까? 예. 아, 그렇군요. 26명의 지역구의원 중 23명이 예. 호남이기 때문에 밤낮 호남 어쩌고 하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23분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통합파 아닙니까? 호남 지역구임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참 아까운 분 버리죠. 예. 그분이 지금 민주평화당 가칭이 아니죠? 당명을 이렇게 정하신 거죠? 정했는데 아직 창당대회를 안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가칭이라고 불러야죠. 아 그런 것도 몰라요? 아는 게 아니 MB 가칭. 잘한 게 뭐냐고 물는 것이 낫지. 잘못한 거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 가칭 그러니까 민주. 공장장도 아는 게 뭐냐고 물는 게 나아요. 다 모르니까. 가칭 민주평화당. 여기가 최대 23명 정도는 되겠군요. 만약에 다 오면.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교섭단체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이별을 안 해주고 비례대표를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국고보조는 안철수 당에서 더 가져갈 수 있지만은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이.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합당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은 대표를 안 하겠다고 하고 유승민 대표는 본인은 대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노림수가 각각 뭐죠? 그게 이제 공동대표 하는 거죠. 눈 감고 아무나 한다니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예. 유승민 대표, 당대표 이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서 돼요? 안 돼요. TV 토론을 대통령 때 후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지금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 하자. 같이 하자고 계속.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지금 국민이 21세기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도자예요. 그러나 유승민 대표는 나는 보수다. 햇볕 정책 포기해라. 탈호남해라. 백의종군 하면 안 된다. 우리 둘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공동대표 하자. 예.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나는 호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버리고 햇볕 정책을 나는 신봉합니다 하면서 보수의 길로 가고 서울시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의종군 하겠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공동대표 하지. 공동대표를 할 것이다. 네. 공동대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쇼라니까요. 이 박지원이가 예.
쇼를 하면은 예.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요. 나는 생긴 것부터 잘생겼잖아요. 안철수 쇼는 안 먹히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얼굴 보세요. 웃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환하게 웃어요. 왜 웃어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는데. 그런데 그 각 언론 뭐 보수 언론이든 혹은 뭐 YTN 기타 등등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 후보 2명이 동시에 화면에 잡히니까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이 두 분을 굉장히 띄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노출해 주니까 기준이 그쪽에 올라가고 언론 노출이 없는 민주평화당은 이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언론은 네. 자기들의 사시가 있기 때문에 편집 또는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건 금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참 분해요. 그렇지만 말하면 안 돼요. 더 얻어맞으니까. 더 맞으니까. 그런데 네. 결국 그렇습니다. 야권 통합이 좋습니까? 분열이 좋습니까? 동서화합이 좋습니까? 호남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예. 또 저희들을 이해해 주는 일부 매체에서도 분당파인 예. 국민의당에서 분열하는 예. 묘사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예. 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물으면은 누가 우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4% 지지를 받는 것은 좋기 때문에 이제 당명이 결정됐으니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TBS에서도 김어준 총수도 TBS 얼마나 이번에 잘했어요. 259명 탁 정규직 하더라고요. 응? 이런 훌륭한 방송이면은 이제 합법 방송인데. 합법 방송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뭐 분당파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민주평화당, 민평당. 알겠습니다. 뭐 당명 민생 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창당이 언제입니까? 창당이 지금 2월 6일 합니다. 2월 6일이요. 그 다음 날이네요. 2월 4일. 예. 예. 우리는 저지의 목표를 두지만은 2월 4일 정당대회니까 이 다음 날이군요. 예, 저지가 되더라도 안철수는 절대 대표직에서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저지가 돼도 분당하는 거죠. 예. 안 물러가니까 우리가 가야죠. 왜냐하면 그 이상 기다리면은 지방에서 안 돼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지지층에서도 너희들이 창당한다고 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창당을 해나가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저지하는 게 목표이긴 하나 서로 저지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므로 창당하고. 만약 안철수 창당한다. 대표가 물러나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국민의당에서 리모델링 해야죠. 예. 민주평화당처럼. 또 리모델링 당명도 한다. 바꿔야 되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절대 안 물러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재파들의 계산이 잘못하는 게 철수는 철수하지 않으니까 중재파 당신들이 철수해라.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2월 6일이면 될 수도 있겠네요. 2월 4일 날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 전당대회가 통과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합당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제 탈당하실 거고 통과 안 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안 물러날 테니까 또 탈당하실 거고 탈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분들이 15분 정도 일자로.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그 개문 발차하게 되면 결국은 합류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합당을 선언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지금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분이 3분인데 출당시켜달라고. 그 3분은 어쩔 수 없이 출당시켜주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 대표가 그 당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출당 권한을 유승민 대표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유승민 그것은- 대표. 그건 1구 2호는 2부 지자라. 예. 어떤 사람은 통합 절대 안 합니다 하고 통합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만은 유승민 대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출당돼서 다시 그분들이 와서 합류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호적은 거기 있어도 몸과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깨끗하게 또 안철수 대표도요.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경남 도의원, 부산 기초의원들을 요구를 했어요. 예전에 나를 지지하니까 제명해달라. 네, 국민의당 창당할 민주당에서는 깨끗하게 해줬는데 때. 네. 왜 자기는 요구하고 자기는 안 하자 얘가. 그러면은 새 정치가 아니라 구정치고 악태 정치지 뭐. 자 그러면 호남의 그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은 최근에 네. 뉴스완 등 예. 루포 기사를 보시면은 잘 알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이게 주변에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 방송할 때도 내가 한번 사과했습니다마는 오늘 목포에서 우리 민주평화당 처음 결의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눈이 삐어서 안철수 지지해달라고 한 거 대단히 사과드린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당대표 등 전면에 나서지 말자. 네. 우리가 나서면은 안철수한테 져서 우리가 해먹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우리는 뒤에서 병풍 노릇하자. 이거지. 저는 나설 리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새 정치하는 거지. 응? 뭐 안철수처럼 안 한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 사기꾼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기꾼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원통한 것은 저는 그랬어요. 나는 정치를 하면서 DJ에게 충성했고 내가 5년간 공백이 있었던 대북송금 특검 감옥 살고 나오니까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준 목포 시민들에게 충성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 손학규 모든 사람들이 대선 때 저를 만나자고 해도 이건 틀렸더라고요. 만나지 말자. 이대로 가자. 어차피 우리가 지더라도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래를 보자 했는데 치고 나서 말 한마디 없이 저한테 선배님 통합 통짜도 꺼내지 않고 나중에 연대라도 해보겠습니다. 꼭 연합연대합시다. 우리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DJP 통합이 아니요. DJP 연합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나가서 기자들한테 통합밖에 살 길이 없다 하니까는 불신이 쌓이게 생각하고 최근에요. 권은희 의원에게 제가 우리한테 와라. 네. 민주평화당에 해라 그랬더니 대표님은 즉 박지원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은희 의원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하고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 야, 너희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하냐? 만나주기를 하냐? 그러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시는구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인희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처럼 이 지금 호남 베이스의 지역구 의원들 중에 지금 호남의 분위기 굉장히 안철수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통합하러 가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죠? 제가 권은희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어려웠어요. 네. 제가 가서 광주의 딸 박근혜와의 대결이다. DJ가 어려울 때
호남 사람과 국민이 살려주듯 권은희가 어려우면은 광주 시민이 살려달라. 그래서 박근혜하고 맞짱 뜨게 만들어달라 해서 당선됐어요. 자기도 굉장히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김관영 의원은 제가 초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호남의 지도자로 커라. 굉장히 제가 많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또 재선 때도 제가 많이 했는데 안철수 만나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가더니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야 이 녀석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야, 이 녀석아. 그래서 좀 내가 그 후배들인데 그랬는데 참 아까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관영도 권은희도 돌아온다. 왜? 정치인은 지역구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지역구 때문에 민심을 본인도 알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난리예요. 그래요? 네. 어느 남 지역구니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수도권으로 옮긴다 하는 얘기가 파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에 오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똑같죠. 오히려 수도권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민심 또 정치인은 항상 우리는 사상가나 학자나 언론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역구 구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지 않죠. 할 수 없어요, 정치인은. 그래서 저는 민심이 그러니까 막 나중에라도 돌아온다. 집 나간 아들, 딸이 돌아오면 부모로서 받아야지 어떻겠어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20석이 넘어갈 것이다. 예,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말씀대로 하시면 그 합당한 당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예. 안철수 대표가 우리에게 와서 비례대표 좀 제명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계속 그렇죠. 공개적으로 개진하기 때문에. 예. 우선 보세요. 저 통합을 해놓으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데 얼마나 싸우겠어요. 지금 MB 문제 가지고도 옹호하고 반대하고 이게 되겠어요. 한 집구석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문발차를 해서 비록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온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혁명의 산물인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엄중한 질책을 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당의 최대 승자는 유승민 대표인가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예. 국민의당 안철수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광주를 두 분이 가셨고 오늘은 이제 대구를 두 분이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일정상 그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완전히 유승민 대표는 예. 대구에 가면은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아직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예. 지금도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지지층이 대구에는 지금도 강하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인이다 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음 국회의원 안 된다라고 하니까 탁 하는 거 보세요. 이분 머리 좋아요. 햇볕 정책 안 된다. 탈호남해라. 그래 대구 사람들로서는 저게 배신이 아니고 효자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딱 먹어오면은 이게 진짜 꽃방석에 앉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9석 꼬마당 당대표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당대표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철수 대표는 왜 이걸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여러 가지 하는 얘기가 이제 보수의 적자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제가 않지 수차 않습니까?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해보려고 진보 개혁에 위장 취업했다가 대통령 떨어지니까 저 한국당 보니까 홍준표 대표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언론에서도 취급을 안 해주고 보수 본류에서도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니까는 국민의당을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가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집권을 대통령이 돼보겠다. 대통령 병 걸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는 박지원이 이해가 가는데. 예. 데리고 가서 자기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철수를 버리는 거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박 전 대표님 버리고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왜 이런 플랜을 짰을까 좀 안철수 이해가 잘 안 제가 가서. 예. 매일 공격을 하니까 저는 제 고향이 진도예요. 진돗개는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물어가지고요 흔들어 버려요 또 놓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매일 공격을 하니까 그 졸개들이 안철수 졸개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누가 손해예요? 저는 대통령 안 나와요. 안철수가 손해지. 그러니까 이 게임의 법칙도 모르는 거야. 손해날 싸움을 계속 하는 것. 안철수 얼마나 급했으면은 박지원이가 제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의당 입당할 때 이렇게 했다. 내가 틀린 게 뭐 있어요? 아니 누가 유승민하고 통합하지 말고 연합연대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한테 그래요 요즘. 왜 문모닝 하더니 요즘은 안모닝 하냐. 문재인 무서워서 그러냐. 제가 뭐 무서워요. 제가 문재인 요즘도 제일 많이 때려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같은 거 동일팀 해봐야 어려우니까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하고 안철수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그리고 안철수도 싸울지도 몰라요. 말을 나보다 못해.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하고도 같이 하자 했었지 않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합당을 반대하느냐라고 이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데. 연대하자는 거예요. 합당하자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유승민의 예. 다름을 저는 보수를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계셔야만이 체크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니. 그 말이 안 되죠.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다 이 소리를 하냐고. 아니 설사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고 미사일이나 몇 발 쏴버렸으면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되고 강원도 동계올림픽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모진 말로 해서 되겠어요? 오늘 또 보니까 북한 현 월송입니까? 송월입니까? 예. 거기 송월. 예. 송월. 예? 거기 내려오니까 우리 언론은 다 보도했는데 우리 마식령 스키장 답사단 가니까 북한 언론에서 보도 안 했다. 이건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우리가 북한에서 시켜서 보도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유승민 의견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안철수처럼 그렇게 위장 취업해서 여기서 해먹으려다 안 되니까 또 저쪽으로 가고. 대표님,
더해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기분이 좋으신 당분간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고 아닙니다. 곧 이어서 이제 가칭 민주평화당의 의원. 1개 의원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 겨울에 정책 공부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택 정책 중에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화국 대해서. 맞죠. 예.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발레리 줄레조라는 분인데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를 프랑스 해가지고.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지리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제가 좀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신기하다고 네.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특히 외국 사람이 처음에 오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만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좀만 길게 있다가 들어오면 네. 그 이제 공항에서 쭉 들어오다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도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신도시도. 그래서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꾸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는 안 짓는다라고 하던 판에 여기 오니까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때 올림픽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그 사람 한마디로 표현은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병영을 보는 것 같다. 모든 게 남쪽으로 일자로 쫙 진열돼 있는 맞아요. 이런 병영을 보는 것 같다. 충격적이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이제 뭐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알고 와도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에는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나라냐 여기가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아파트 공화국을 이제 90년대 책 쓰고 2000년대 책을 내고 박사학위 논문 받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학술상도 받았어요. 프랑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가지고 아파트 공화국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 상도 받고 말이지. 그 양반이 분석한 뭐 이유나 뭐 이런 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근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일단 어떠세요? 기분 느낌. 나쁘죠. 왜 나쁠까 근데? 뭐랄까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나 또는 너희들은 그냥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여 사는 사람들이잖아라고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는 듯한 낮게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사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런 느낌 일률적인 것 창의성이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근데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 얼마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까? 몇 %나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절반은 넘습니다. 그런데 절반 넘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 60%예요. 인구의 60%가 인구 60%. 그래 지금 이제 전체가 한 1,900만 호를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그중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한 1,03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그럼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느냐.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연립이 한 또 20% 차지해요.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양이? 모양이 성냥갑처럼 일단 성냥갑처럼 그다음에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높이 쓰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그러면은 되게 5층이나 12층짜리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쭉 일렬로 쓰는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고층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그러면 다 고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는 우리 같은 고층 아파트나 이런 거는 다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는 뭘 아파트라고 하냐면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맨션이라는 용어도 썼었어요. 맨션을 일부 썼죠. 혼자 나온 맨 처음에 한강에 나올 때는 맨션이라는 한강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맨션이라고 불러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가령 아파트먼트라는 거는 가령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주 모든 게 다 아파트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콘도미니엄이에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고 아파트먼트는 임대주택을 아파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아파트라고 부르고. 근데 왜 우리는 아파트라는 이름을 저걸 했을까? 그걸 또 법적인 용어예요. 발음이 신기하다. 좋잖아요. 아파트. 노래나 하기도 좋아. 네. 아파트 아름다운 발음하기도 나의 좋고. 아파트 예.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니까 그런지 근데 만약 일본의 규정까지 따른다면 사실은 60%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 또 한쪽에서 느끼시면서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상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네. 이제는 네. 대부분 20, 30대가 네. 그 외에 주거 형태에 대해서 겪어본 경험이 대단히 별로 적고 이제 적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편리하다고 아파트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사는 곳으로라기보다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재산 증식 수단이었죠. 정말 이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딴 거 어떤 거를 자동차를 비하건 뭘 비하건 간에 이 아파트만큼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그리고 온 국민이 뛰어들어 상품을 만들어요. 대단한 저는 가끔가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아파트를 나쁜 거로 치거나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아파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80% 정도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를 아파트를 히트 상품으로만 보지는 말자. 우리 아주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괜찮은 방식으로 우리 거로 만들 거냐. 이걸 고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아파트를 다 허물고 개인주택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기 하는 게 네. 아파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나왔느냐. 땅이 모자라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인구 밀도가 높아서 나왔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사람에게 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그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서는 재산 증식 수단이 됐죠. 아니 일반 사람이 재산 증식이 아니라 저는 건설회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주택공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차관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먹고 돈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사전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가면은 그 석유 중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건설사로 뛰어들게 됩니다. 90년대에서는 신도시를 해가지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2000년대 와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이명박이 뉴타운 가지고 일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건설업자와 정부와의 유착 관계에서 나온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만들어 놓은 거가 그건 확실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전 분양제 돈이 없어도 업체들이 그 집 살 사람 돈으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업체들은 없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는 땅에 대한 규제만 뭐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 다르고 특히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민간 건설사들 끊임없이 먹거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문화 요소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건설업자하고 그렇게 결탁해서 이쪽을 몰고 왔네요. 그런 점에서는 최고의 히트 상품이자 그런 부분에 조정돼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이 맛을 본 업자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도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같은 것 때문에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음에는 이러면서 도시를 망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왔어요. 이제는 아파트 공화국의 의미가 어떤 거나 이미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저거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아파트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단지요? 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게 문제다. 아파트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단지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와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또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보다도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왜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왜냐하면 자꾸 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딱 놓고 자기네 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대형이 되면은 많이 지을 수, 전세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기도 좋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살다가 나중에 팔기도 좋고 이런 단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가 됐으나 상당히 왜곡된 부분에 의해서 지금도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자 그럼 단지 합시다.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궁금하네요. 그게 왜 문제인지. 그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은 업자와 정부가 그 방향으로 결탁해서고 한번 잘못 정착해지면 이렇게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적인 논란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남북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가 또한 사실상 평화 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는 게 개별 이슈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수치를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는 조사일 기준 일간으로는 8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제 24일 날에 60.3%로 소폭 반등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19일 날 64.4%로 시작을 해서 22일 월요일 날에 60.8%, 화요일 날 23일에 59.9%. 그러니까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죠. 근데 거의 어제 바로 소폭이긴 하지만 60.4%로 화요일 날 하락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9.9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스를 슥슥 훑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를 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조중동과 보수 매체와 포탈을 통해서 유포됐어요.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양 올림픽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평창, 평양. 예, 그래.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팩트를 두고 평양, 다른 한쪽에는 평화. 이 평이라는 운율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쏙쏙 더 잘 들어오죠, 사실. 실제 평양올림픽이라는 공세가 평양올림픽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공세가 조중동과 종편과 또 보수매체 중심으로 특히 포탈을 통해서 검색어 통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포탈의 댓글들을 보면 대선보다 더 대선 때보다 더 격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확실한 거 아닌가? 옵션 열기에 후속팀 아닌가 싶을 정도. 여태 본 적이 없는. 제가 댓글 알바를 참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저도 그 공장장처럼 요즘에 댓글을 되게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서비스를 보면 특정인의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력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로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규모예요, 아주. 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한쪽에 쏟아내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뉴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런 언론 지형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그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줘서 화요일은 59.9, 뭐 나머지는 60%, 뭐 59.9도 높긴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사실상 세계적으로. 59.8%면 60%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근데 긴 이제 하지만 앞에 7자가 찍혀 있다가 5자가 찍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상당히 사이에.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풀리고 있다. 네, 네. 드디어 불과 며칠 전까지 전쟁한다고 하다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청와대 그 대변의 입을 빌든가 4일 연속 평창 올림픽 협조 요청 발언을 했어요. 회의 자리든 아니면은 춘추관에서든.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또는 뭐 이런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한다. 대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단일팀 얘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스하키 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보도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 혹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 개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보도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만 쏟아지지.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 또한 많은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주의 6%포인트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 올림픽 이 프레이밍 효과 그리고 그로부터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보도들 이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그 프레임이 특히 포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최근 한 3주간 연속으로 뭐 현성월 점검단을 두고서 뭐 KTX 특별 배차라든지 신호등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현성월 점검단이 왔는데 신호등 열어줬다고 그걸 어찌나 비난을 하는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접근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떨어진 것은 TK 대구 경북하고 보수층 그리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화요일 날 59.9를 찍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요일은 뭐 60을 간신히 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당 지지율 빨리 짚어주시죠. 예, 2주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락하고 야3당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잠깐 를 쫓아내려고 한다. 네, 차근차근 권력을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네. 발언입니다. 이동영 씨 주변 사람들도 정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총괄 부사장이고 자기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성영 씨가 회사를 장악하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동생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네,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상대방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까지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사표 받으러 가고 저런 사람도 사표 받으러 한다. 그래서 뭐 밤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들이니까 실소유주 아들이 이 회사 내 거 해가는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제 그 덕분에 저희는 최대주주 회장님의 아들인데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녹취 파일의 내용을 MBC가 단독으로 몇 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네. MBC의 폼이 돌아오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적나라한 단독 최근 다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이상한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출석을 했죠. 네, 다스 125호 관련해서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한테 각종 리베이트 받았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영 부사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공식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버님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이죠. 예.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에요. 좀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면. 그런데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좀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버지 겁니다. 진짜로 아버지 거면. 이거죠. 아버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답변 자체가 아버지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안 짚어줘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는 이상한 답이잖아요. 내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답변해야 되는 답변인데 그렇게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이건 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변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현재로서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대는 거죠.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지분이 있는데도 아버지 거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게 드러난 답변입니다. 자, 예리하게 한번 짚어놓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제 대법관 13명이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인데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법원 행정처 개혁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을 3일째 모시고 이야기 잠깐 나눠볼 텐데 이게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법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조사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이것까지 되냐고 뭐 납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조사 파일도 한계가 있고. 네, 다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일부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폴더를 다 열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열어본 방식이 크게 3가지 검색어를 해서 명단과, 그러니까, 명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은 명단, 그리고 2개가 뭐였죠? 이정일 판사한테.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정일 판사한테 물어보기로 하죠. 그 3가지 축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만 한 거지 폴더에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검찰의 수사를 맡긴다는 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한 축인 사법부로서는 이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의 수장조차도 혐의가 있으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법부 통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문제가 된 개별 판사들 몇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어제 관련된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컴퓨터를 열어본 것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수 대법원장 고발한 건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나로 몰아서 정리한다고 어제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별적으로는 검찰이 수사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두고두고 씨앗을 남기는 게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뭐 일개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가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가조사위가 이 문건을 발견한 곳에 BH라는 폴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열어본 파일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나머지 파일들도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컴퓨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폴더 하나하나를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몇 개를 정해서 검색하라고 한 겁니다. 그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 법원행정처하고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주고받았다. 전원합의체로 해보아달라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오는 게 BH라는 폴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BH 청와대죠, 청와대. 여기 파일 하나만 들었겠어요?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이 BH 폴더를 못 열어본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가 걸렸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이런 얘기 나왔고 그 파일이 어디 있었지 하고 그 경로를 확인했더니 그 폴더였다는 겁니다. 그 폴더 안에 100개의 파일이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폴더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한 개 있겠습니까? 지금 딱 하나 나온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최순실 씨 관심사안 재판 관련해서 저는 요청이 엄청 많이 갔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박근혜 최순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네, 실제로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폴더 당연히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법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못 열어보고 있잖아요. 네, 개인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공용 컴퓨터가 어떻게 사생활과 연관되는지는 사실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쳐요. 예? 판사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파일을 야독인가요? 거기 있다고 쳐. 그럼 또 지우면 되잖아요. 이거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뉴스 2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최순실 메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체부 조직 개편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요. 2016년 3월 달에 쓰인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종무실 2차관, 1차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 업무를 2차관이 맡았던 걸 1차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조직 개편안이 그해 3월 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일 전에는 최순실 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도 했네요. 그냥 자기가 뒤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꽂아준 것만 한 줄 알았더니, 예. 네, 장시호 씨가 다 촬영한 메모입니다. 서관 업무를 바꾸게 됐네요. 예. 최순실 공화국 맞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남을 벌이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호남과의 결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언론 노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시는 반대파의 뭐랄까요 그 격정하고는 다르게 여기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노출이 많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부에서 박지원 대표하고 한번 다뤄보겠지만 이 워딩은 매우 안 좋네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지난 대선에서 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한 적이 있잖아요. MB 아바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사람들 기억에는 MB 아바타만 남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그렇게 공격을 받나 본데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MB 아바타처럼 이것만 남는 거예요.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그것만 남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자세히 아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법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처음으로 50 숫자가 찍혔네요. 예, 네, 대통령 처음으로 50%대로 물론 잠정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네. 주중 잠정 집계인데 화요일치가 그렇게 찍혔네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3일 연속 월, 화, 수 1,500명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네. 긍정 평가가 6.2%포인트 하락해서 59.8%. 이건 북핵부 때보다 더 큽니다. 네. 네, 부정 평가가 6.3%포인트 상승해서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이 지난주에 4.6%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 6.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도합하면 10.8%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4월 세월호 참사 때 11.8%포인트가 2주 연속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를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뉴스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 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청산을 더 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게. 그냥 적폐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 날로 기괴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마 나치에 부역하는 행위에 언론인들에게 감정이입한 거라면 정말 참 비참하네요. 예.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프랑스 과거사 청산이 이런 식으로 사례로 쓰이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때 프랑스식으로 나치성 부역 청산을 일제 청산을 우리가 했으면 조선일보 문 닫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드디어 일가 친척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씨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이동영 씨는 다스 부사장이고 이시영 씨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전무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다스 총괄 부사장이던 시절에 이동영 씨가 다스의 핵심 관계자와 이야기하던 통화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MBC가 오랜만에 단독했어요. 예, 단독을 연속으로 몇 가지 연속을 했는데 일단 그 오디오 파일 MBC에서 보도했던 오디오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이 대목은 이동영 씨,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이고 최대 주주죠.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시영 다스의 씨. 전 핵심 관계자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금
MB 믿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최대주주 회장의 아들이 하소연을 이런 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부사장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는 총괄 부사장이었던 시절인데 이런 말을 이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삼성을 먹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회사에 쫓으면 끝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이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파일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연속도 꼭지가 여러 개 나왔죠. 예. 네, 또 강경호 다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다스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회장도 나도 희생했다. 예, 희생할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최대 회사 주인인데. 네, 대표인데요. 예,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BC 보도입니다. 나도 아버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형은 울분이 터지지만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형이라고 하면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동영 씨 자신요. 그 이시영 씨 사촌 형이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 문맥으로 보자면 바지 회장 노릇을 하는 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예. 네, 울분이 터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명부상 최대 주주인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게 또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접수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시영 씨를 지칭하는 듯하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촌 동생이 형을 해코지라고 형을 나가라 그래도 걘 내 사촌 내가 그 똑같은 놈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이 얘기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사촌 동생이죠. 예, 사촌 동생이 형인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똑같이 권력 싸움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권력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던 본인 이동영 씨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쭉 있죠. 민주당이 46.1%로 하락해서 19대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2.9%포인트 상승해서 21%로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은 7.0%로 상승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6.3%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보도가 통합 관련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사진 많이 나오면 올라가요, 원래. 예, 정의당은 4.9%로 하락을 했고요. 잠재정당 지지도를 잠시 보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2.7%로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네요. 예, 통합반대개혁신당은 조금 소폭 하락해서 3%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19세 이상 5,0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운조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포괄오차는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포털 말고도요. 각종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 같은데 젊은 세대가 잘 가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대학교의 커뮤니티도 댓글 알바가 붙은 건 난 처음 봤어요. 제가 한번 점검하거든요. 네. 정말 대규모 물량이다 이건. 이거 진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 사법부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국민 여론은 강제수사가 많겠죠. 맞습니다. 요번 조사는 찬성과 반대를 물었습니다. 강제수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예, 검찰은 특검이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찬성이 69.7%로 응답자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8.7%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정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1일 법정 드라마.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이 잘 안 다루네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저는 3일 연속으로. 네. 네. 다른 뉴스 많은데 다른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뤄서 네. 또 다루려고요. 저만 아침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네. 기자들이 구해서 안 읽으시나 봐요.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예.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특히 별지가 재밌습니다. 네. 별지. 그러니까 이 별지라는 게 뭐냐면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인용을 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들을 별도의 그 문건으로 만들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별지가 한 50몇 페이지 되는데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문구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송모 판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한 걸 보면 본인이 이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알 거예요. 봤을까 이미?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재판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만날 일은 없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예, 당분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판 네. 보직이 아니군요. 네. 자, 낄 때 안 낄 때 뭐 이런 거 표현도 등장하고 뭐 하여튼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예. 아예 별도로 이 송모 판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자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이라면 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을 말합니다. 글 썼다고 이거 분석한 거예요. 글 예. 썼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야. 이제 여러 개를 쓰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프로필을 별첨했다라고 했는데 그 별첨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알죠. 연수원 34기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네. 이 문구는 어디에 나오냐면 별도의 문건에서 나옵니다. 이 송 판사가 워낙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현 활동 방식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고. 이걸 읽다가 느낀 거 이거 간첩 분석하듯이 분석해놨어요. 맞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예전에 뭐 MBC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측에서 노동조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쇄. 예. 예. 할 때 그때 이제 그 노조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송 판사에 대해서 이 문건에서 성향을 딱 표현을 했는데 아까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적나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색된 문건에서만 이게 나온 거지 사실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좀 몇 번 썼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보고서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계속 글을 쓰니까 했는데 이 문건 자체는 2015년 1, 2월경에 작성이 된 건데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6, 7년간 이 썼던 글을 전부 분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할 일이 되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